서울의 하늘을 잿빛으로 뒤덮은 거대한 먹구름에서 쏟아지는 폭우가 아우루스 그룹 본사 건물의 통유리 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웅장하게 로비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웅장한 대리석 바닥 위로 빗물 젖은 우산들이 만들어낸 물기 자국들이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지만, 리셉션 데스크 뒤에 서 있는 한서윤은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그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방문객들의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평범하고 친절한 안내 데스크 직원에 불과했으나, 그녀의 감각은 맹수처럼 예민하게 곤두서서 로비의 공기 흐름마저 감지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이 직업은 그녀에게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웠지만, 오늘따라 느껴지는 기묘한 위화감이 그녀의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었다. 회전 전문이 부드럽게 돌아가며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에서 내린 6명의 남자들이 로비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투자자들의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었고, 기이한 침묵을 동반하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정한 보폭과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로 간의 간격 또한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전술적 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일반적인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했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앞장선 중년 남자의 손과 허리춤으로 향하며 숨겨진 위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체크인을 위해 데스크로 다가와 여권을 내밀 때 서윤은 깍듯한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남자의 오른쪽 검지와 엄지 사이를 스치듯 확인했다. 그곳에는 펜을 오래 쥐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총기를 다루며 방아쇠를 당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거친 굳은 살이 아주 희미하게 박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남자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재킷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을 때 서윤의 시야에 붉은색 정갈 문신이 손목 안쪽에 새겨진 것이 포착되었는데, 그것은 뒷세계에서조차 악명 높은 암살 조직 적정 아래 표식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서윤은 수년간 훈련받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떨리는 손끝을 감추고 방문증을 건넸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물이 오늘 60층 대회의실에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아우루스의 젊은 CEO 강민준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했다. 보안실에 연락을 취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미 통신 회선이 먹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윤은 내부에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데스크를 박차고 나와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전력 질주하며 하이힐을 벗어 손에 쥐었다. 로비 매니저가 뒤에서 고함을 치며 그녀를 불렀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강민준이 독배를 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60층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거친 숨을 고르며 주머니 속에 있던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급하게 암호를 적어 내려갔는데,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도박이었다. 60층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중역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는 건장한 경호원들을 발견하고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고 가장 멍청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들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날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어 젖혔고 정적만이 감돌던 회의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쏟아져 들어갔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고, 그 중에는 회의를 주재하던 강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적정갈 조직원들의 살기 어린 시선이 섞여 있었다. 강민준의 옆에 앉아있던 최병훈 이사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천박한 리셉션 직원이 감히 신성한 이사회를 망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최병훈 이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회의실을 울리는 동안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끌어내려 했고, 서윤은 저항하는 척하며 몸부림치다 강민준이 앉아있는 상석 근처로 넘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는 찰나의 혼란을 이용하여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쪽지를 강민준의 찻잔 받침 아래로 미끄러뜨리듯 밀어 넣는데 성공했다. 그 동작은 마술사의 손기술처럼 빠르고 은밀해서 흥분하여 날뛰는 최병훈 이사나 당황한 임원들은 물론이고 맞은편에 앉은 전문 암살자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했다. 서윤은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관망할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쾅하고 닫히며 서윤이 쫓겨나자 최병훈 이사는 짐짓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투자자들에게 사과를 건넸고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준비된 최고급 와인을 오픈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준은 소란이 진정된 후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무심코 찻잔을 들어 올리려다 받침 밑에 삐져나온 종이 귀퉁이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는 타고난 직감과 관찰력을 가진 남자였기에 방금 전 난입한 여직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꺼내는 척하며 쪽지를 소나귀에 감추었다. 테이블 아래서 몰래 펼쳐본 쪽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체로 와인에 독이 있다 마시지 마라 적정가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순간 강민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수축되었다. 강민준은 태연하게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투자자 대표를 응시했는데 그제야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기묘한 긴장감과 살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표라고 자칭하는 남자는 와인잔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것에 가까웠다. 게다가 자신의 숙부인 최병훈 이사가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들떠 있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음모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이 지금 늑대 속을 한가운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여직원이 목숨을 걸고 전한 메시지가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직원이 따라준 붉은 와인이 크리스털 잔 안에서 찰랑거리며 매혹적인 빛깔을 뽐내고 있었지만 강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올 핏빛 밧줄처럼 보였다. 최병훈 이사가 먼저 잔을 높이 쳐들며 아우루스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번영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고, 좌중의 모든 시선이 강민준의 입술로 쏠렸다. 적정갈의 리더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렸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강민준이 잔을 잡는 손에 고정되어 있어 찰나의 망설임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세였다. 강민준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로 가져갔고, 그 순간 맞은편 남자들의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이완되며 공격 준비를 마치는 것을 포착했다. 그 짧은 순간 강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정면 돌파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잔을 입술에 대기 직전 손에 힘을 풀어버렸고,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은 중력에 이끌려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고, 회의실 안의 정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강민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실수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전투태세에 돌입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투자자로 위장한 암살자들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최병훈 이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하며 강민준에게 휴지를 건네려 했지만 민준은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테이블 너머의 암살자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오늘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정체를 이미 간파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는 이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복도로 쫓겨난 서윤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안에서 들려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만약 강민준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와인을 마셨다면 지금쯤 비명소리나 구급차를 부르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와야 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 너머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서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다시 회의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파열음은 서윤에게는 구원의 신호이자 동시에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는 강민준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가 놈들을 자극했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윤은 하이힐을 벗어던진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다시 회의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리셉션 직원이 아닌 코드네임 고스트라고 불리던 전직 특수요원으로서의 본능을 깨우며 다가올 살육전에 대비해 주변 지형지물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에서는 강민준의 선언에 격분한 암살자 중 한 명이 더 이상 연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본색을 드러내며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안에서 강민준은 재빨리 테이블을 뒤집어 엄폐물을 만들었고 최병훈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강민준은 숨을 몰아쉬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해킹당했다는 경고 메시지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서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입했다. 하얀 분말 가루가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암살자의 팔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명치를 가격하여 제압했다. 강민준은 뿌연 연기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적들을 유린하는 서윤의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얌전하고 말수적은 리셉션 직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치명적인 전사가 서 있었다. 서윤은 쓰러진 암살자의 총을 발로 차서 강민준 쪽으로 미끄러뜨리며 엎드리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고 전장에서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처럼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강민준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말에 따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그 위로 총알이 빗발치며 벽에 박혔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친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신뢰와 공범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 밤 이 건물 안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뿌연 소화기, 분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대회의실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값비싼 예술품들이 총탄에 맞아 파편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뒤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테이블 밑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고 그의 눈앞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평소 상냥하고 얌전하기만 했던 리셉션 직원 한서윤이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총알을 피하며 암살자들의 시야를 교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던진 크리스털 잿더리가 정확히 적의 미간을 가격하는 순간 민주는 멍하니 넋을 잃을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했다. 지금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바닥을 기어서
회의실 구석에 있는 장식용 기둥 뒤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그만이 알고 있는 수동 보안 패널이 숨겨져 있었다. 해킹으로 인해 중앙 서버가 마비된 상태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놈들이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패널 커버를 열고 붉은색 버튼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는데 그것은 아우루스 본사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포트리스 프로토콜을 가동하는 스위치였다.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두꺼운 강철 셔터가 창문과 비상구를 덮기 시작했고 건물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에 당황한 적정갈의 용병들은 잠시 공격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서윤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직원용 통로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가녀린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민준조차 저항할 수 없이 끌려갔다. 두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나무 문짝에 총알이 박히며 톱밥이 튀었고 서윤은 민준을 복도 벽으로 밀치며 고개를 숙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직원의 것이 아니라 사냥터에 들어선 야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민준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복되는 붉은색 비상등만이 핏빛처럼 깜빡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는 멎었지만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복도 코너를 돌 때마다 능숙하게 거울을 이용해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민준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60층 임원구역을 벗어나 비상계단으로 향했지만 이미 층계참 위쪽에서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놈들은 프로였기에 이미 퇴로를 차단하고 토끼몰이를 하듯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서윤은 민준을 이끌고 비상계단 대신 잘 사용하지 않는 서버실 유지보수 통로로 방향을 틀었고 좁고 어두운 통로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민준은 그제야 서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할 시간이 아니라 놈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그녀는 무언의 압박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민준은 답답한 마음에 재킷 안주머니에서 예비용 무정이를 꺼내 보안팀장에게 호출을 시도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정이를 내려다보며 내부 보안망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최병훈 이사가 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다면 보안 코드 역시 이미 놈들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고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니, 단 한 사람 눈앞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민준을 더욱 고립감에 빠뜨렸다. 서윤은 민준의 절망을 읽은 듯 잠시 경계를 풀고 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냉철했다. 그녀는 놈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국제적인 용병 조직인 적정갈이며 목표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준이 내린 건물 봉쇄 명령 덕분에 놈들도 갇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우리 역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기에 민준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통로 밖에서 놈들의 무전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서윤은 즉시 자세를 낮추며 민준의 팔을 잡아당겨 배관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철문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손전등 불빛이 통로 입구를 훑고 지나가자 민준은 극도의 긴장감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서윤은 주변에 떨어져 있던 녹슨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고 놈들이 들어오면 즉시 목을 찌를 기세로 문을 노려보았다. 다행히 발자국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는데 그는 평소 직원을 소모품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들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이나 사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명문대 출신의 임원들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비서진도 아닌 바로 이 말단 리셉션 직원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고 그것이 CEO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민준은 서윤에게 당신의 능력을 산다며 얼마를 원하든 줄 테니 자신을 살려내라고 제안했지만 서윤은 피식 웃으며 지금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되물었다. 서윤은 민준의 제안을 비웃는 듯 됐지만 그를 버리고 갈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 그녀에게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놈들이 이 건물에서 살아나가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민준은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증오와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이 건물의 CEO는 강민준이 아니라 전장의 지휘관인 한서윤이었고 민준은 그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병사가 된 셈이었다. 두 사람은 유지보수 통로를 빠져나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59층의 빈 사무실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평화로웠지만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윤은 책상 위에 펼쳐진 건물 도면을 빠르게 훑어보며 놈들의 예상 이동 경로와 퇴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민준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에서 묘한 든든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권한으로 그녀를 서포트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보안실 서버를 우회할 수 있는 백도 코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배신자 최병훈 이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비열한 웃음 섞인 목소리로 강민준 대표가 건물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방송을 들은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서윤의 눈빛 또한 살기로 번뜩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인질극으로 변질되었으며 놈들은 민준을 끌어내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윤은 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흥분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그녀 역시 놈들의 비열한 방식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놈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과 데이터 키라며 절대 스스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직원들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준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놈들을 사냥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지만 동시에 놈들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작전이었고 민준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서윤은 주변에 있는 문구류와 사무용품들을 모아 급조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민준에게는 건물의 조명과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싸울 준비를 마쳤고 사냥감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건물을 점거한 테러리스트들이 될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저편에서 다시금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서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진 가위를 손에 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이 짙게 깔린 59층 사무실 안에서 한서윤은 거추장스러운 유니폼 치마의 옆단을 과감하게 찢어 기동성을 확보하고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얇은 나일론 끈으로 헐거워진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커터 칼의 날을 분리하여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복사기에서 꺼낸 토너 카트리지를 흔들어 가루가 흩날리도록 조작한 뒤 그것을 마치 수류탄처럼 허리춤에 챙겼다. 강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리셉션 직원의 모습이 서서히 지워지고 그 자리에 냉혹한 살인 기계가 들어서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서윤은 민준에게 다가가 귀에 꽂혀 있던 보안팀용 인이어 통신기를 건네주며 지금부터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고 짧고 단호하게 부탁했다. 그녀의 계획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교란하는 동안 민준이 서버실로 이동하여 건물 전체의 제어권을 일부라도 되찾는 것이었고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민준은 차가운 금속성 통신기를 귀에 꽂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마치 유령처럼 사무실 파티션 사이로 녹아들었다. 잠시 후 민준은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여 구석에 위치한 보안관리자 PC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고 다행히도 내부 인트라넷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일부 CCTV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적정갈의 용병들이 전술 조명을 켜고 복도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모습이 흑백으로 비쳤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빈틈이 없어 보였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이크에 대고 전방 20m 지점 복도 교차로에 적셋이 접근 중이라고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통신기 너머로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을 들려주며 이미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복도에 매복해 있던 서윤은 적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손에 쥐고 있던 토너 카트리지를 바닥으로 굴려보냈고 카트리지는 벽에 부딪히며 검은 가루를 폭발적으로 뿜어냈다. 시야가 차단된 용병들이 당황하며 헛기침을 하는 순간 서윤은 검은 연막을 뚫고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선두에 있던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한 뒤 쓰러지는 몸을 방패 삼아 뒤따라오던 두 명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기에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주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나머지 두 명의 용병이 소총을 난사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책상 위에 있던 연필꽂이를 집어던져 한 놈의 시야를 방해했다. 날카로운 펜들이 얼굴로 날아오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용병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서윤은 하이힐을 벗은 맨발 레알로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 놈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육중한 덩치의 용병이 질식하여 버둥거리는 동안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서윤은 쓰러진 놈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어 정확하게 투척했다. 단검은 용병의 어깨를 스치며 박혔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의 뒤통수를 서윤이 달려가 개머리판으로 가격하며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단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은 이 완벽한 제압 과정을 지켜본 민주는 그녀가 왜 코드네임 고스트라고 불렸는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용병들의 무정의를 챙기고 소총의 탄창을 확인한 뒤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통신으로 상황 종료를 알리며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겠다고 보고했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실력에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민준은
화면상에서 더 많은 수의 용병들이 소란을 감지하고 59층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급하게 경고를 보냈다. 이번에는 중무장한 6명의 병력이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 진입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전의 놈들과 달리 열화상 카메라까지 장비하고 있어 연막 작전이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건물 시스템 목록을 훑어보았고 유리 통로 구역의 조명 제어건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서윤에게 중앙 로비 쪽 유리 통로로 유인하라고 지시하며 그곳에서 자신이 도와줄 방법이 있다고 외쳤다. 서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 방향을 틀어 로비 쪽으로 질주했고 뒤따라오는 용병들의 총탄이 그녀의 발뒤꿈치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유리로 된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진 그 통로는 평소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엄폐물이 전혀 없는 죽음의 덫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민준을 믿고 그 투명한 감옥 안으로 뛰어들었고 용병들은 도간에 든 쥐를 잡았다는 듯 쾌재를 부르며 통로 입구를 봉쇄했다. 용병들이 서윤을 향해 조준 사격을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은 엔터키를 세게 내리치며 해당 구역의 조명 시스템을 과부하시켜버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통로의 강화 유리에 설치된 LED 조명들이 일제히 강력한 섬광을 터뜨리며 폭발했고 열화상 고글을 쓰고 있던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빛 폭풍에 시력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일시적으로 눈이 먼 놈들이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며 혼란에 빠진 사이 서윤은 바닥에 엎드려 파편을 피한 뒤 다시금 사신처럼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혼돈 속에서 춤을 추듯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유리 파편이 튀고 섬광이 번쩍이는 그곳은 마치 지옥도와 같았지만 서윤에게는 익숙한 전장이었고 그녀는 그 혼란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민주는 CCTV 화면이 화이트 노이즈로 뒤덮여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통신기 너머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만으로도 서윤이 이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총성이 멎고 정적이 찾아오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이름을 불렀고 잠시 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생존 신고가 들려왔다. 서윤은 팔뚝의 유리에 베인 상처를 입어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적들의 무기를 챙기며 민준에게 당신의 센스가 아니었다면 벌집이 되었을 것이라며 덤덤하게 감사를 표했다. 민준은 칭찬에 쑥스러워할 겨를도 없이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CEO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녀와의 유대감이 한층 깊어졌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기묘한 파트너십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서윤은 응급처치를 위해 셔츠 소매를 찢어 상처를 묶으며 민준에게 다음 목표는 서버실에 있는 58층이라고 알렸다. 한편 최병훈 이사와 적정갈의 리더는 59층에서의 교신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리더인 스콜피오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걷어차며 고작 여자 하나와 샌님 같은 CEO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하들을 탓했다. 그는 인질들을 모아놓은 대강당으로 이동하여 민준을 압박할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정했다. 스콜피오는 CCTV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에게 들으라는 듯이 10분 내로 투항하지 않으면 인질 중 한 명을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선포했다. 이 방송은 건물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민준과 서윤은 그 잔인한 통첩을 듣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괴로워했고 자신의 무력함에 치을 떨었지만 서윤은 냉정하게 그를 다독이며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가 죽는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놈들이 인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가
놈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윤은 민준에게 지금 당장 인질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놈들의 주의를 끌어 시간을 벌 수는 있다고 말하며 위험한 미끼 작전을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이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노출시켜 주력 병력을 유인하는 동안 서윤이 우회하여 대강당으로 침투하는 양동 작전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공포를 느꼈지만 서윤의 눈동자에 담긴 확신을 보고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겁쟁이 도련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서윤을 믿었기에 기꺼이 위험 속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민준에게 권총 한 자루를 건네주며 안전장치를 푸는 법과 조준하는 법을 짧게 가르쳐 주었다. 총을 받아든 민준의 손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감은 그에게 책임감과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두 사람은 58층 비상구 앞에서 잠시 시선을 교환하며 말없이 서로의 무사기환을 빌어주었고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민준은 일부러 소음을 내며 중앙복도로 걸어 나갔고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광고했다. 스콜피오는 모니터에 나타난 민준을 보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는 주력 부대를 58층 중앙홀로 급파했다. 놈들이 민준을 잡기 위해 몰려가는 사이 서윤은 환풍구를 뜯어내고 그 좁고 먼지 구덩이인 통로를 기어서 대강당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환풍구 안은 좁고 어두웠으며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고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 포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강당의 구조와 적들의 배치도가 그려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인질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총소리와 함께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민준이 목숨을 걸고 적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고 팔꿈치와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고통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드디어 대강당 천장 위에 도착한 서윤은 환풍구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과 그들을 감시하는 4명의 용병들을 확인했다. 최병훈 이사는 단상 위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시계를 보고 있었고 스콜피오는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품에서 챙겨온 연막탄과 섬광탄을 꺼내들고 심호흡을 하며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가 떨어뜨리는 이 작은 금속 덩어리들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문을 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같은 시각 민준은 58층 중앙홀의 기둥 뒤에 숨어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적들과 힘겨운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난생 처음 쏘아보는 총은 반동이 심해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귀는 먹먹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방가쇠를 당기며 버텼다.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민준은 통신기를 통해 서윤에게 준비가 되었냐고 소리쳤고 잡음 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입니다, 대표님. 고개를 숙이세요. 그 신호와 함께 대강당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민준은 자신이 버텨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대강당의 천장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눈부신 백색의 빛이 공간을 집어삼키는 순간 천둥 같은 폭음이 고막을 강타했고 그 혼란의 중심을 뚫고 한서윤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 바닥으로 급강하했다. 그녀의 발이 무대에 닿기도 전에 섬광에 눈이 멀어 비틀거리던 용병 하나가 허공에 총을 난사했지만 서윤은 이미 바닥을 구르며 사선에서 벗어나 놈의 발목을 걷어차 쓰러뜨린 후였다. 뿌연 연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나머지 용병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인질로 잡혀있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아수라장이 된 강당 안은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혈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용병의 턱을 올려치며 기절시킨 뒤 재빨리 몸을 일으켜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들지 말고 그대로 엎드려 있으라고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단상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최병훈 이사는 연기가 거치고 서윤이 자신을 노려보며 다가오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손에는 회사 기밀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단숨에 단상으로 뛰어올라 최병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의 손에서 하드디스크를 낚아채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최병훈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그 비굴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놈들의 목적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아우루스 그룹의 핵심 금융 알고리즘과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인 해외 거대 자본에 넘기는 것이었고 강민준의 죽음은 그 과정을 덮기 위한 사고로 위장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강민준은 58층 기둥 뒤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는데 믿었던 혈육의 배신이 가져다준 충격은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숙부가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배신감이라는 독을 삼키며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고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의 것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는 서윤에게 직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서버실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냉정한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서윤은 최병훈을 기절시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직원들을 비상계단 쪽으로 유도하며 대피시키기 시작했지만 놈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무정위에서 스콜피온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중무장한 엘리트 타격대가 대강당 입구와 비상계단을 동시에 봉쇄하며 조여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직원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놈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망설임 없이 반대편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질주하며 총을 쏘아 놈들의 시선을 끌었다. 놈들은 서윤이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먹잇감을 쫓는 사냥가의 떼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뒤를 쫓아 화물 구역으로 몰려들었다.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 구역은 거대한 컨테이너와 적재된 물건들로 미로처럼 복잡했고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 숨바꼭질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윤은 이곳의 지형을 이용하여 추격해온 타격대를 하나씩 각계격파하기로 마음먹고 적재된 파이프 더미 뒤에 몸을 숨기며 호흡을 골랐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직원이 아니라 코드네임 고스트로서의 살인 기술을 완전히 개방하여 주변에 있는 쇠사슬과 공구들을 치명적인 무기로 탈바꿈시켰다. 첫 번째 추격자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서윤은 천장에 매달려 있던 도르의 체인을 풀어 놈의 몸을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허점을 노출시켰다. 허공에 매달린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난사하자 뒤따라오던 동료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멈췄고 그 틈을 타 서윤은 지게차 위로 뛰어올라 놈들의 머리 위로 덮쳐들었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두 명의 용병을 동시에 타격했고 착지와 동시에 놈들의 정강이를 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에 투입된 엘리트 타격대는 이전의 조무래기들과 달리 조직적인 연계 플레이와 강력한 화력으로 서윤을 압박해 들어왔고 그녀는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서윤의 어깨와 허벅지에는 스친 총알 자국과 칼날의 베인 상처가 늘어갔고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타격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는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완전 무장한 채 샷건을 쏘아대며 서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는데 그의 힘과 맷집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윤은 컨테이너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화물 승강기 앞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했다. 놈은 승리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고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주변에 흩어진 기름통을 발로 차서 놈의 발밑으로 굴려보냈다. 놈이 기름통을 보고 멈칫하는 순간 서윤은 바닥을 긁어 불꽃을 일으키는 대신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총으로 쏘아 터뜨렸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시야를 가리고 바닥이 미끄러워지자 중무장한 거구의 사내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서윤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는 놈의 샷건을 잡고 위로 쳐올린 뒤 무릎으로 놈의 안면을 가격하고 헬멧끈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진흙탕 싸움처럼 뒤엉킨 두 사람은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바닥을 굴렀지만 서윤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결국 서윤은 놈의 허리춤에 있던 대검을 뽑아 방탄조끼의 틈새인 겨드랑이를 찔러 넣었고 거구의 사내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적들 사이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그녀는 정신력을 발휘하여 찢어진 옷자락으로 지혈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민주는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급하게 그녀의 상태를 물었고 서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던지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데이터 전송을 막기 위해 20층 서버실로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민준은 반드시 살아서 만나자고 다짐했다. 한편 보안실에 있던 스콜피오는 자신의 정예 부대가 전멸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니터를 주먹으로 부수어버렸다. 그는 이제 이 일이 단순한 의뢰 수행을 넘어 자신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스콜피오는 남은 병력을 모두 이끌고 서버실로 향하며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폭탄을 설치하라고 명령했고 상황은 시한폭탄과 같은 긴박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는 이동하는 도중 복도 곳곳에 쓰러져 있는 직원들의 시신과 파괴된 사무실을 보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최병훈과 스콜피온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20층 서버실 입구에 도착한 민주는 잠긴 문을 해킹하기 위해 비상 패널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벽을 짚고 서 있는 서윤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설 수 있다고 거절했고 민주는 그런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하며 문을 여는데 집중했다. 서버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수많은 서버렉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중앙에는 이미 데이터 전송 장치가 설치되어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전송 게이지는 80%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둘러 메인 콘솔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콘솔에 손을 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스콜피온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박수를 쳤고 그 뒤로는 10여 명의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스콜피온은 민준과 서윤을 비웃으며 쥐새끼들이 꽤나 끈질기게 발버둥 쳤지만 결국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서윤은 민준을 등 뒤로 보호하며 전투 자세를 취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스콜피온과 그의 부하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서윤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며 스콜피온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며 너희 같은 범죄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스콜피온은 그런 민준의 태도가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스콜피온이 손가락을 까딱하며 공격 신호를 보내려는 찰나 갑자기 서버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비상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준이 서버실에 들어오기 직전 미리 심어두었던 바이러스 코드가 작동한 것이었는데, 전력이 차단되자 데이터 전송이 멈추고 놈들의 야간 투시경도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자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의 손을 잡고 서버 렉 사이로 몸을 숨기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나의 무대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다. 서버 렉 사이를 누비며 서윤은 소리 없이 적들의 뒤를 밟아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놈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자멸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윤의 지시에 따라 서버의 냉각가스를 방출하여 놈들의 시야와 호흡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스콜피온은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평정심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오라고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심리전이었고, 서윤은 공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적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결국 스콜피온은 이대로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서버실에 설치한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서버실의 정막을 깨며 울려 퍼지자 민준과 서윤은 동시에 스콜피온이 있는 중앙 통제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고, 데이터 전송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폭발까지 막아야 하는 이중구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 승부를 위해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렸다. 서버실을 가득 메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폭탄 타이머의 붉은색 디지털 숫자와 서버 렉 사이사이에서 튀어오르는 전기 스파크뿐이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은 숨막힐 듯한 밀도로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피로 얼룩진 몸을 이끌고 소리 없이 어둠 속을 이동하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감각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예리하게 날카로워져 공기의 미세한 진동조차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단순한 전산실이 아니라 강민준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꿈의 요새이자 이제는 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최후의 전장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서윤의 지시에 따라 바닥을 기어 중앙 통제 패널 뒤쪽으로 이동했고, 차가운 금속 바닥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두려움보다는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정신을 지배했다. 스콜피온은 야간 투시경이 먹통이 되자 신경질적으로 고글을 벗어던지고 허공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미친 듯이 웃어댔는데, 그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기계음과 섞여 기괴한 공포를 자아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순간적으로 어둠을 가를 때마다 서윤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용병들의 비명소리가 하나씩 늘어갔다. 서윤은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서버렉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펼치고 있었지만,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동작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타격음이 점점 둔탁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었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민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서버실의 소화 시스템을 수동으로 제어하는 비상 레버였고, 그는 순간적으로 뇌리에 스치는 아이디어에 전율하며 망설임 없이 레버를 힘껏 잡아당겼다. 웅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천장의 노즐이 열리며 하얀색 할론가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서버실 내부는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갑작스러운 가스 분출에 당황한 용병들이 기침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가격하여 제압했다. 민준이 만들어준 이 인공적인 안개는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소리마저 먹어버리는 효과가 있어 서윤에게는 최고의 은신처이자 공격 루트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스콜피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답게 당황하지 않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정확하게 칼을 휘둘렀고, 서윤은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했지만 팔뚝에 길게 베이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뒤로 물러섰지만 스콜피오는 끈질기게 그녀를 추격하며 맹수처럼 몰아붙였다. 서윤은 서벌렉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방역을 시도했지만 스콜피오는 그녀의 발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서윤은 등뼈가 부러질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혀왔다. 스콜피온이 쓰러진 서윤의 목을 조르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묵직한 물체가 날아와 스콜피온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민준이 던진 대형 소화기였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콜피온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서윤은 재빨리 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거리를 벌렸다. 민준은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분노에 찬 남자의 얼굴로 소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스콜피온을 노려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고,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콜피온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가소롭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대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민준의 등 뒤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고독한 그림자로 살아왔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이 상황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고마웠다. 서윤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비키라고 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공포조차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되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스콜피온이 다시 공격해 오려는 순간 폭탄의 타이머가 1분을 남기고 붉게 전멸하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고,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스콜피온은 폭발과 함께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갈 생각인 듯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서윤과 민준은 눈빛 교환만으로 완벽한 호흡을 발휘하여 협공을 시작했다. 민준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스콜피온의 시야를 가리는 동시에 서윤이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균형을 무너뜨렸다. 스콜피온이 무릎을 꿇자 민준은 있는 힘껏 서벌렉을 밀어 넘어뜨렸고, 육중한 기계 덩어리가 스콜피온을 덮치며 그를 바닥에 고정시켰다. 깔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스콜피온을 뒤로하고 서윤은 폭탄이 설치된 메인 서버로 달려가 복잡한 바이선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폭발물 처리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폭탄은 해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이중 트랩 구조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남은 시간은 30초 불과했고 서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서버에 꽂혀 있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바라보며 망설였는데 그것은 회사의 모든 것이 담긴 심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데이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의 목숨은 하나뿐이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그제야 미련을 버리고 서윤의 손을 잡고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두꺼운 방화문을 열고 복도로 몸을 날리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덮쳤고 충격파가 두 사람을 복도 끝으로 날려보냈다. 굉음과 함께 서버실은 화염에 휩싸였고 아우루스 그룹의 심장부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민주는 귀가 먹먹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품에 안긴 서윤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급하게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서윤은 재투성이가 된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민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속삭였고 서윤 역시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잠시 그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아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폭발의 여파로 건물 전체가 진동하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복도는 연기로 자욱해져 한 치 앞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엘리베이터는 모두 정지했고 비상계단조차 무너진 잔해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위쪽 옥상. 헬기 착륙장뿐이었다.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가면 놈들이 탈출용으로 준비해둔 헬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민준을 이끌었다. 민준은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서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고 서윤은 그런 그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민준은 서윤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돕는지 물었고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민준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또한 회사를 지키는 데 급급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싹튼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애틋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뒤에서는 살아남은 용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주변을 뒤져 소화전함에 있던 도끼를 찾아내어 서윤에게 건넸고 서윤은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러 잠금 장치를 부수기 시작했다. 깡깡거리는 금소금이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추격자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왔고 민주는 부서진 의자를 들고 계단 아래를 노려보며 시간을 벌 준비를 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리자 그들은 서둘러 옥상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옥상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구조 헬기 대신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상을 입고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스콜피온과 그의 잔당들이었다. 스콜피온은 화상 입은 얼굴로 악마처럼 웃으며 인질로 잡아온 민준의 비서를 헬기 난간에 매달아 놓고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혼자서 걸어오면 비서를 살려주겠지만 허튼 수작을 부리면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옥상에서 서윤과 민준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고 이번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도박이 될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서윤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서윤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두 손을 들고 천천히 스콜피온을 향해 걸어갔고 서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마지막 한 발 남은 총알을 장전했다. 헬기의 로터가 돌아가며 일으키는 거센 바람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삼켜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스콜피온의 주의를 끌며 비서에게 다가갔고, 서윤은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민준이 스콜피온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을 때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항복하는 척하다가 품에 숨겨두었던 깨진 서버 하드디스크 조각을 꺼내 놈의 발등을 찍어버렸다. 스콜피온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이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윤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총알은 정확하게 스콜피온의 어깨를 관통했다. 비서가 풀려나 바닥으로 쓰러지자 민주는 몸을 날려 비서를 감싸 안고 구르며 사선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부상당한 스콜피온은 짐승 같은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헬기에 올라타며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옥상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렸다. 서윤은 엄폐물 뒤에 숨어 민준과 비서의 안전을 확인한 뒤 헬기를 향해 달려나가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헬기의 꼬리 날개를 향해 전력으로 투척할 준비를 했다. 헬기가 이륙하기 위해 고도를 높이는 순간 서윤의 손을 떠난 쇠파이프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꼬리 로터 사이에 정확히 끼어버렸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자 서윤은 민준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치며 그를 덮쳤다. 통제불능이 된 헬기가 옥상 난간에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뒤로하고 서윤과 민준은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폭발음이 밤하늘을 찢어발기고 거대한 화염이 옥상 헬기 착륙장을 집어삼키는 광경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도 같았으며 그 열기는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마저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다. 헬기의 잔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불타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라 서울 도심의 화려한 넌사인 불빛을 가렸다. 강민주는 본능적으로 한서윤을 자신의 품 깊숙이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는 지옥도 한가운데서 그녀를 보호했다. 등 위로 뜨거운 열풍과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으며 그의 슈트 재킷은 이미 불똥에 그을려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서윤은 민준의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고 귓가에서 들리는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잠시 후 굉음이 잦아들고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만이 남게 되자 민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는데 옥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의 폐허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으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불타는 헬기 잔해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위해 난간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불길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검은 그림자가 두 사람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불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반쯤 타버린 옷과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한 스콜피온이었다. 스콜피온은 추락의 충격으로 한쪽 다리가 부러져 뼈가 드러나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집념으로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피 거품을 문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망가뜨린 두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누었고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민준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체력이 고갈되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준은 쓰러지는 서윤을 부축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스콜피온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의 시선이
스콜피온의 뒤쪽에 위치한 옥상 소방 설비, 제어반에 꽂혔다. 헬기 착륙장에는 항공유 화재를 대비해 강력한 화학포말 소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동 조작 레버가 바로 저 불길 너머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기엔 너무 멀었고 스콜피온의 총구는 정확히 민준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발로 차서 스콜피온 쪽으로 날려보냈다. 깡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스콜피온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바닥으로 향했고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윤을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이 민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선혈이 튀었지만 민준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바닥을 굴러 제어반 근처로 이동했다. 그는 서윤을 안전한 환기구 뒤편에 숨기고 자신을 노출시키며 스콜피온을 향해 소리쳤다. 너의 상대는 나라며 이리 오라고 도발하는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스콜피온은 낄낄거리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민준을 향해 총구를 돌렸고 이제야말로 진짜 끝을 보게 되었다며 희열에 찬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스콜피온이 유효 사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며 등 뒤로 손을 뻗어 소화 설비에 붉은색 비상 버튼을 더듬거렸다. 스콜피온이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민준은 힘껏 버튼을 내리눌렀다. 구구궁 하는 기계음과 함께 옥상 바닥 곳곳에 설치된 노즐에서 고압의 소화 포말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고 순식간에 옥상 전체가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다. 엄청난 압력으로 분사되는 포말은 스콜피온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고 미끄러운 거품 때문에 그는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민준 역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옥상의 구조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바닥을 기어서 서윤이 숨어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얀 안개 속에서 스콜피온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며 발광했지만 그의 총알은 허무하게 밤하늘을 가를 뿐이었다. 민준은 서윤을 찾아내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포말이 닿지 않는 옥상 가장자리 난간 쪽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스콜피온은 소리만으로 그들의 위치를 짐작하고 비틀거리며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탄창이 비었음을 깨닫고 총을 집어던진 뒤 품에서 날카로운 대검을 꺼내들었고 하얀 거품을 헤치며 나타난 그의 모습은 마치 설원에서 튀어나온 살인마 같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난간 끝에서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민준을 밀쳐내고 자신이 스콜피온과 동기어진하려는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최후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옥상 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스콜피온을 비추자 그는 괴로워하며 팔로 얼굴을 가렸고 곧이어 확성기를 통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찰 특공대의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다. 건물 아래쪽에서부터 진입한 타격대가 옥상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스콜피온의 온몸을 조준했다. 스콜피온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들고 민준과 서윤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시도했지만 탕하는 날카로운 저격 소리와 함께 그의 다리가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진입하여 스콜피온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민준과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에 정신을 잃고 민준의 어깨로 쓰러졌고 민준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를 품에 안고 흔들어 깨웠다. 다행히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았고 단지 기진맥진해서 잠든 것뿐임을 확인한 민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민주는 서윤의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직접 그녀를 이송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CEO의 완강한 태도에 대원들은 그를 말리지 못하고 들것을 준비했다. 민주는 들것에 실려가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 것을 알고 있었고 서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해서 이곳에 숨어들었던 사람이기에 그녀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민주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경찰 헬기에 올라타 내려다본 아우루스 본사 건물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주변 도로는 소방차와 경찰차의 경광등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주는 폐허가 된 자신의 회사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겠지만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고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정의감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옆에 누워있는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녀만 곁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민주는 피로 물든 자신의 셔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쪽지 한 장을 꺼내보았다. 와인에 독이 있다 마시지 마라. 서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짧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것이었다. 민주는 쪽지를 소중하게 지갑에 넣으며 맹세했다. 그녀가 자신을 구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구할 차례라고. 그녀를 옥죄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민주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고 의료진이 그녀를 수술실로 데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대기실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잠시 후 경찰청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와 민준에게 격려를 하며 상황 보고를 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전원 검거되었고 배신자 최병훈 이사 역시 지하 주차장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민주는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청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한서윤이라는 직원의 역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테러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며 영웅으로 포장되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청장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아우루스 그룹의 영향력과 민준이 보여준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은 청장이 돌아간 후 텅 빈 복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건물의 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은 즉시 시작하되 언론 대응팀은 이번 사건을 CEO의 기지와 보안 시스템의 승리로 포장하여 한서윤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라는 내용이었다.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오자 민주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제야 민준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회복실로 옮겨진 서윤의 곁에 앉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자잘한 상처들, 굳은 살 박인 손가락 하나하나가
민준에게는 더없이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몇 시간 뒤 서윤이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민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손이 민준의 두 손에 따뜻하게 감싸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물을 가져다 주었고 서윤은 마른 목을 축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회사는요? 그녀의 첫마디가 자신의 안위가 아닌 회사를 걱정하는 것이라니 민준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짚어주었다. 회사는 보험금으로 다시 지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깨어났다는 거죠.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과 너무 깊이 엮여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자신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퇴원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생각을 꿰뚫어 본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직 사직서 수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엔 당신이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서윤은 민준의 농담 섞인 말에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고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지난밤 내 등을 지켜준 사람이 한서윤 당신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민준의 고백과도 같은 말에 서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이곳이 이 사람의 곁이 자신이 머물러야 할 마지막 정착지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병실 문 밖에서는 아우루스 임직원들이 쾌유를 비는 꽃바구니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는 서윤에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민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지난밤의 화염보다 더 눈부셨고 민준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을 피워 올렸다. 계절의 수레바퀴가 돌아 어느덧 서울 도심에는 차가운 늦가을 비 대신 하얀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우루스 그룹 본사 건물은 전쟁터의 상흔을 완전히 씻어내고 다시금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파괴되었던 로비의 유리벽은 더 견고한 방탄 유리로 교체되었고 총탄 자국이 선명했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되어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속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구성원들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유대감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믿음 덕분이었다. 한서윤은 완벽하게 복구된 리셉션 데스크 뒤에 서서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계절의 설렘보다는 깊은 고뇌와 슬픔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작성된 사직서 한 통과 직원용 아이디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주간 병상에서 수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존재가 강민준과 이 회사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가 보내주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적정할 조직은 와해되었지만 뒷세계의 생리상 그녀의 정체가
조금이라도 노출된 이상 또 다른 복수의 칼날이 언제든 민준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역설적으로 그를 떠나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사랑 방식이라고 믿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 봉투를 매니저의 자리에 올려두고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눈에 담았다. 처음 이곳에 들어와 평범한 삶을 꿈꾸었던 순간부터 민준과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싸웠던 그 밤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60층 CEO 집무실에서 강민준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한 카리스마와 여유가 넘쳐 흘렀다. 배신자 최병훈과 부패한 임원들이 숙청된 자리는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인재들로 채워졌고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회의 도중에도 수시로 1층 로비 상황을 비추는 보조 모니터로 향해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퇴원 후 출근한 첫날인 오늘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모니터 속에서 서윤이 유니폼을 벗고 사복인 코트를 입은 채 출입증을 반납하고 회전 전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자 민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은 발표를 하던 도중 말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으며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임원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서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가려다 마음을 고쳐먹고 전용 고속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민준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가 왜 떠나려 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에 그녀의 그런 바보 같은 희생정신에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민준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평소 냉철하던 CEO가 헝클어진 머리로 달리는 모습에 놀라 기를 터주었다. 서윤은 이미 회전 전문을 빠져나와 차가운 눈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서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눈발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회전 전문을 밀치고 나가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한서윤이라는 세 글자가 겨울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에 닿자 서윤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서윤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도대체 말도 없이 어디를 가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놓아달라고 작게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당신이 없는 안전한 세상보다는 당신과 함께하는 위험한 세상이 내게는 더 가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는 씻을 수 없는 족쇄이며 언젠가는 당신의 명예와 회사를 무너뜨릴 약점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빛나는 당신 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지난밤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명문대 졸업장도 깨끗한 과거도 아닌 바로 당신의 그 어두운 능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으며
내게 당신은 그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일 뿐이라고 고백했다. 민주는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쪽지 한 장을 꺼내 서윤의 눈앞에 들어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첫 만남의 날. 그녀가 와인잔 밑에 숨겨두었던 경고 메시지였다. 그는 당신이 내게 이 쪽지를 남겼을 때 이미 우리의 운명은 묶인 것이라며 그때는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살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는 서윤에게 다시는 숨거나 도망치지 말고 내 곁에서 당당하게 빛을 보며 살아가자고 말하며 그녀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복이 쌓여갔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큼은 식을 줄을 몰랐다. 서윤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거리고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유리창에 붙어 구경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귓가에 속삭이며 이제부터 당신의 직책은 리셉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아우루스의 영원한 수호자라고 선언했다. 그때 로비 안에서 서윤을 찾으러 나온 매니저와 동료들이 유리문 밖으로 나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져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서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다시 건물 안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이곳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회전 전문이 돌아가며 두 사람을 따뜻한 로비 안으로 맞아들이자 차가운 겨울바람은 차단되고 훈훈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며칠 후 아우루스 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된 보안전략본부장의 임명이었다. 외부에는 신원이 철저히 비공개된 특수 경력직 인사라고만 알려졌지만 사내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서윤은 이제 유니폼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가진 모든 능력을 회사를 지키고 민준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과 경험은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빛을 발해 상대방의 허점을 간파하고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민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준과 서윤은 재건된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헬기 잔해와 그 흐름으로 뒤덮였던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조경수와 벤치가 놓인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고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희미한 예시야기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난간에 기대어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여기서 죽을 뻔했던 게 믿기지 않는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때 당신이 소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끝이었을 거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윤에게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윤 역시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트리자 민준은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이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고 태양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쫓겨나던 날
그녀가 남긴 작은 쪽지 한 장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결국 그 폭풍은 두 사람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방향으로 이끌어 놓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감추어야 할 비밀도 도망쳐야 할 과거도 없었으며 오직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준과 한서윤은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와 다시 그들의 전장인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고 그들은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팀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전설은 아우루스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